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싱글맘이에요. 이번에 이런 사연글을 쓰게 된 건 제가 겪은 충격적인 상황을 전하고 세상에 이런 쓰레기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혼한 이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결혼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특정 직업에 애착을 가지는 타입은 아니어서 깊게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사회복지사도 초고령 시대에 진입하면 노인 돌보는 사업은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택한 직업이었죠. 결혼 후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사회복지사를 하다 보니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유용할 것 같아서 취득한 거였어요. 그렇듯 저는 직업에 관해서는 특별히 집착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 30에 때가 됐다는 생각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과 결혼하고 바로 첫째 아이를 가졌었죠. 결혼할 때도 시댁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시모는 자기 이름을 걸고 가게를 운영하는 멋진 중년을 보내는 분이셨고, 시부는 쾌활하고 언변이 좋은 성격 좋아 보이는 분이셨거든요. 남편도 그런 시부를 닮아 말도 잘하고 사람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선택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시부와 남편 사이가 처음에는 많이 나빴어요. 너 그 회사 때려치우고 그냥 엄마 밑에서 가게나 하라니까. 꼴랑 그만큼 벌어서 저 자식 밥은 어떻게 먹여 살릴래?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와이프도 같이 돈 버는데 아버지가 왜 난리예요?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수입보다는 적어도 확실한 수입이 낫죠. 볼 때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엄청 싸우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차 달라지게 됐어요. 결혼하고 한 6, 7년쯤 한창 싸우고 지지고 볶던 시부의 남편이 둘도 없는 친한 친구처럼 죽이 아주 척척 잘 맞더군요. 게다가 시부 말이라면 꿈뻑 죽는 남편을 보면 이제야 철이 좀 들었나 싶은 마음 반,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 반이었어요. 시부의 부탁을 뭐든 들어주려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남편의 일이 아니라 저의 일이 되어버리는 건 기분이 퍽이나 나쁘더군요. 가게를 열심히 꾸려가던 시모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여러 병원을 찾다가 결국 큰 병원에서 해본 검사에서 혈액암이 발견됐죠. 시모는 입원하게 됐지만 급격히 쇠약해지는 바람에 간병을 할 사람이 필요하게 됐어요. 며느라가, 네가 네 시어머니 좀 모셔라. 시부가 다짜고짜 그 말부터 툭 꺼내더군요.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죠.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감정을 다스리고 시부에게 되물었죠. 아버님, 저도 할 일이 많은데 차라리 전문 간병인을 쓰는 게 어떨까요? 간병인은 돈 많이 들잖아. 그 돈 들이느니 네가 하는 게 낫지. 어차피 너도 그 뭐냐, 간병하는 거 자격증 있다고 하지 않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저는 따로 직장이 있잖아요. 지금 일하면서 살림하며 애 보는 것도 힘든데 이 상황에 어머님까지 모시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안 쓰겠다는 말에 기도 안 찼죠. 그럼 저는 무보수로 부려먹어도 되는 노동력인가요? 솔직히 남편이 돈이나 많이 벌어왔으면 저도 이런 고민할 거 없이 일 그만두고 시모 케어하러 갔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 상황에 저까지 일을 그만두는 건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멀뚱하게 서 있는 남편에게 계속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엄마 맡기느니 그냥 당신이 봐주면 안 돼? 아버지 하는 말씀도 다 맞는 거고 솔직히 간병인 믿음직스럽지도 못한데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 돈 주고 맡기느니 당신한테 맡기는 게 낫지. 당신 진짜 진심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나 일 그만두면 지금 당장 나가는 돈 다 펑크야.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는데 무슨?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일단 보험금 나오는 걸로 당신 월급만큼 달라고 하면 되지. 당신이 간병해주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겠어?
시모와 전혀 상의되지 않은 듯한 말투에 저는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하는 걸 보니 제가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는 집에도 안 보내줄 것 같더라고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시모 돌보는 거야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기는 한데 이럴 때는 남편이 외동인 게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결국 시부 말에 동조한 남편 때문에 저는 떠밀리듯 억지로 시모 병간호를 맡게 됐어요. 진짜 일하는 것처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애들 보고 살림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죠. 정말 싫은 일이 될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병간호하는 첫날 시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가, 너 혹시 내 가게에서 일할 생각은 없니? 어머님 가게요? 제가 어머님만큼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해요?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는 거지. 요리는 주방장한테 맡겨놓고 너는 가게를 굴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 생각보다 내 가게에 애착이 많았다는 걸 느꼈어.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느니 너한테 맡기고 싶은데 생각 있으면 배워보련? 정말 뜬금없는 제안이었지만 흥미는 생기더군요. 어차피 지금 있는 직업에 커다란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게를 물려준다는 말까지 들으니 없던 흥미도 생길 수밖에 없더군요.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시모의 병수발을 들면서 시모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모 병원 입원 몇 달 전부터 시부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번 적자라 시모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운영에서부터 레시피까지 상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병수발 드는 내내 그리 힘들거나 지루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모의 이식 날짜가 잡혔어요. 조혈모 세포 이식이었는데 천운인지 이식센터에 시모와 맞는 공여자의 골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날짜가 잡히니 시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수술하는 도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게 명의부터 너한테 옮기는 작업부터 하자. 지금 어차피 점심시간 끝나면 크게 할 일 없으니까 우리 집 가서 화장대 제일 아래쪽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좀 들고 와줘. 제가 어머님네 안방에는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화상통화 연결할게요. 어디쯤 있는지 어머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시댁으로 갔죠. 시댁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는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시부 혼자 있으니 어지러워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깔끔해서 시부 성격이 깔끔한가 보다 했죠. 그렇게 안방에 들어가서 화상통화를 연결했죠. 시모가 알려준 대로 화장대를 열고 서류를 꺼내려고 보니 여러 서류가 있더라고요. 영상 통화로는 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전부 화장대에 올려놓은 채 하나씩 찍어 시모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시모가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잠깐만 그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네, 잠시만요. 저는 화장대에 있는 색조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을 모두 찍어 시모에게 전송했어요. 시모가 그걸 본 것인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거 내가 쓰는 립스틱이 아닌데? 혹시 네 거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모가 모르는 립스틱이 화장대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바로 감이 왔거든요. 제 거 아니에요. 어머님 거 정말 아니에요? 물어보기도 죄송스러웠어요. 아픈 와중에 시부의 외도와 관련된 물건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하셨을 테니까요. 시모가 잠시 아무 말 없더니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얘야,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혹시 너희 시아버지 외도 증거 좀 가져올 수 있겠어? 립스틱이라도 가져오면. 어머님, 외도 증거가 필요하시면 제가 안방에 녹음기 설치할게요. 어떤 쥐새끼 같은 여자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니 몰래 숨겨놓고 나중에 찾으러 오면 둘이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제 말에 시모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길로 소형 녹음기를 샀어요. 연필형으로 된 걸로 용량도 짱짱하고 오랫동안 녹음이 가능한 걸로 가져와 시부가 일하러 간 틈에 안방 침대 머리 쪽 살짝 아래에 절대 보이지 않도록 조심히 붙여놨어요. 그리고 녹음을 눌러놓고 병원으로 돌아왔죠. 병원으로 오니 시모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 드디어 그들이 대화를 나눈 것이 녹음이 됐어요. 그 녹음 내용을 듣고 저는 차마 시모에게 들려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자기, 오늘 병원 안 가봐도 돼? 와이프 수술 날짜 잡혔다며. 근데 안 가봐도 돼. 수술 날짜 전날 가면 되지. 내가 가게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지가 뭐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며느리 거기다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당신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지. 정말 내가 더 소중한 거 맞아? 그런데 왜 그 여자랑 이혼을 안 해? 얼른 이혼하고 한몫 떼어준다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혼하는 것보다는 와이프 죽는 거 기다리는 게 더 낫겠더라고. 그 여자 골골대는 거 보니 심상치 않아. 진짜 곧 죽는데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몸이 약해졌다니까. 그 여자 죽으면 그 유산이 다 어디로 가겠어? 바로 나랑 내 아들한테 오는 거지. 그걸로 떵떵거리며 살고 너도 내 여자로 남들한테 소개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잖아. 이걸 시모에게 들려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숨긴다 한들 이미 시모가 없는 집에 다른 여자의 립스틱이 놓인 걸 봐버렸으니 혹여나 그걸로 스트레스 받느니 받아들이고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녹음기를 시모에게 들려주자 시모 얼굴이 급속도로 일그러지더군요.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죠.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아픈 환자를 두고 고사를 지내? 죽으라고? 어림도 없지.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아. 두 연놈들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서 똑같이 죽고 싶도록 만들어줄 거야. 시모가 그렇게 말하고 처음으로 한 일은 뜬금없는 가게 명의 이전이었어요. 시모 명의의 가게는 이제 제 것이 된 거죠. 가게는 2층짜리 건물의 1층에 있었는데 2층에는 시부모가 살고 있었어요. 그 건물은 시모 소유의 건물이었고요. 시모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는데 외조부님이 열심히 평생 모은 재산을 외동딸에게 다 물려주고 떠나셨다고 해요. 그걸 시모가 두 손에 꽉 쥐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시부는 이참에 시모가 죽기를 노리고 있던 거고요. 시모가 제게 가게 명의를 이전해준 날 저녁에 저는 집에 와서 애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늦게 시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야, 네가 녹음기 설치했지? 우리 집에 들어갈 사람이 너 말고 없잖아. 저는 침착하게 시부 말에 대응했어요. 녹음기 설치는 어머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제가 설마 어머님 말씀을 거부하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어떻게 말도 없이 녹음을 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그걸 왜 와이프한테 갖다 준 거야? 이거 다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집주인의 허락받고 들어간 건 사생활 침해 아니고요. 어머님이 화장대에 놓인 상간녀 립스틱 보고 외도 정황 발견하신 거고요. 그걸 저한테 증거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전 어머님 부탁 들어준 죄밖에 없는걸요. 그리고 애초에 어머님한테 들킨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 없으세요? 아버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화내실 건 아니죠. 그거야말로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다른 게 없는데 외도를 하신 것도 잘못을 하신 것도 전부 아버님이고 저는 어머님 말씀 다 들어드린 죄밖에 없으니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어머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 또 가게 하나 받았다고 지금 기세등등한가 본데 그게 언제까지 갈 줄 알고 나한테 뻣뻣하게 굴어? 내가 시어머니 잘 돌보랬지 언제 스파이 짓 하라고 했냐? 어? 가만 보니 스파이 짓 해주고 가게 받았구만. 맞지? 어머님이 그 립스틱 발견하기 전에 시댁에 가서 가져오라는 게 등기부등본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갔다가 립스틱 발견한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어머님 수발 들도록 시킨 것도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가게 때문에 기세등등한 것도 아니고요.
아버님이 잘못했는데 여기 와서 화풀이 하시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제발 애먼데 성질 부리지 마세요. 시부가 씩씩대며 뭐라 하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그걸로 화내봤자 자기만 나쁜 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외도를 해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요. 결국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저를 보며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나가면서 그러더군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한지 내가 지켜본다. 내가 말하는데 너 조만간 그 얼굴 다 벗겨질 거야. 네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가 본데 너야말로 큰 코 다칠 거라고. 그때가 돼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보자. 씩씩대며 그 말을 던져놓고 나가더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지만 일단 시부가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야근 때문에 뒤늦게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왜 엄마랑 아빠 사이에 껴서 이런 일을 벌여? 지금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낼 상황이야? 나를 위로해줘야지. 무슨 일인지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는 알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대충 아버지한테 들었어. 그러게 왜 중간에서 그런 일을 했냐고. 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어머님이 이미 외도 정황 발견했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당신 같으면 어머님 앞에서 그냥 덮어놓고 사시죠 하고 말할 수 있겠어? 남이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며느리 자식이 그런 말하면 어머님 심정이 어떻겠냐고. 몸 성한 사람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일을 아픈 분이 겪고 있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아버지한테 물어는 봤어야지. 두 분 사이 틀어놓는 게 네 일은 아니잖아. 관계는 이미 아버님이 바람 피울 때부터 틀어진 거 아니야? 당신 근데 묘하게 아버님 편만 드네? 아무리 아버님이랑 친해도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님이야. 내 어머니가 아닌데도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냉정해?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머님을 속였어야 했어? 진짜 그게 맞는 일이냐고. 아니, 내 말은 그냥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지.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가.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 당신한테 말했으면 아버님한테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님 외도 증거 사라지고 어머님만 억울했겠지. 너는 그 녹음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듣기는 했어? 얼마나 더럽고 천박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었는데. 들었어, 다 들었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인 거잖아. 터무니없는 현실성 없는 계획. 그거 가지고 사람 몰아가는 건 아니지. 순간 남편의 그 말에 수상함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시부 편을 드는 거지? 기분이 묘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가게 명의 변경한 거 그것도 아버지한테 돌려줘. 당신이 가질 게 아니잖아. 그 가게 명의가 어머님이야.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거고. 병수발 들러간 첫날에 나한테 그 가게 주고 싶으니 가게 일 배우라고 하셨거든? 당신 진짜 점점 이상해. 왜 그렇게 아버님 편만 들어? 왜? 너도 남자라서 바람 피운 남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 제가 그렇게 추궁하자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니 갑자기 옷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한테 말 전해 들으니 상황이 딱해 보여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라고. 너무너무 수상한 남편 모습에 결국 저는 흥신소에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좀 더 자유롭게 무슨 일이든 저지르기 쉽게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저는 시모 병원에서 당분간 지내겠다고 말했죠. 시부가 다시 찾아올까봐 무서우니 시모 곁에 있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별말 없더군요. 사람을 붙여놓고 난 뒤에 아침마다 남편의 행선지에 대해 물었어요. 평일은 거의 대부분 남편 행선지와 조사한 사람의 행선지가 같더군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주말에 시부와 낚시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에게도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번 주 주말에 병원 오실 거냐고요. 둘이 싸운 게 있어서 상냥한 말투는 아니었지만 시부가 이번 주에는
남편과 낚시를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둘이 이렇게 자주 낚시를 하러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조사 직원이 보내온 내용은 그들의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남편이 낚시를 간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행을 갔더라고요. 제가 없는 틈을 타 멀리 물 좋고 바람 좋은 곳으로 내연녀와 여행을 떠났더군요. 마누라는 자기 어머니 병수발 들도록 만들어두고 말이죠. 둘이서 팔짱 끼고 뺨에 뽀뽀하는 사진이 수십 장이나 찍혀 있는 걸 보고 제 속도 부글부글 끓었어요. 알고 보니 시부도 그날 상간녀를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외도를 숨겨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서로의 마누라를 속이고 부자가 똑같이 상간녀와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달려가 울었어요.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울어? 무슨 일이 있었어?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더 나오더군요. 한참 흐느끼던 저를 토닥이던 시모에게 제가 하소연하듯 말했죠. 어머님, 어쩜 좋아요? 그 사람도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시모의 토닥거림이 멈췄어요. 제가 고개를 들어 시모를 보니 시모 표정이 울상이 되어 있더군요.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니?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얼마 전에 아버님이 오셔서 저한테 화내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버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버님 편들면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끼이면 안 됐었다면서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게 명의도 아버님한테 돌려주라고. 주말에 아버님이랑 낚시를 간다고 했어요. 아버님도 남편이랑 낚시 간다고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고 서로 각자 내연녀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머님이랑 저를 둘 다 속이고 있었어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살맛대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시모가 다 이해한다는 듯 제 어깨를 두드려 주더군요. 나와 너를 여기에 처박아 두고 자기들끼리 아주 신이 났구나. 부전자전이라더니. 그런 못된 것만 배워 처먹어서 마누라 힘들게 하는 자식놈이나 자식놈한테 가르쳐 줄게 계집질밖에 없던 멍청한 남편놈이나 내 인생의 실패작이나 다름없어. 어머님은 어떡하실 거예요? 나도 그놈과 이혼할 거야. 감히 내 재산을 두고 상간녀랑 그런 대화를 한 놈을 내가 용서할 리가 없잖니. 다만 지금이 아닌 거지. 그렇게 시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병원 입구 쪽에서 시부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내가 할 말이 있어. 너, 네 남편 바람 피는 건 알고 있어? 그거 알고도 지금 이렇게 유유자적한 거야? 우리 아들, 너 안중에도 없어. 그 여자랑 벌써 몇 년째 만나고 있는 것도 내가 잘 알지. 그걸 알고 있으면서 숨겨줬다는 건가요? 저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버님이 말 안 해줘도 제가 다 조사했거든요. 서로 주고받은 게 많던데요. 그래, 나도 너 싫어. 그러니까 이혼이나 할 준비해. 그리고 네가 가져간 가게는 우리가 다시 가져올 거야. 알아들어?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 주인은 어머님이시고요. 유책 배우자이자 내연녀가 있는 남편에게는 아주 불리한 싸움이 될 거예요. 제가 원하던 거였는데 남편도 원한다니 다행이네요. 말 한마디 안 지지? 너 앞으로도 그럴 수 있나 두고 보자. 그리고 앞으로 여기 오지 마. 네가 와이프한테 쓸데없는 바람 불어넣는 거 안다. 그 사람 성격에 나랑 이혼하는 거 죽어도 못해. 근데 네가 옆에서 살랑살랑 꼬드기면 그 여자 마음이 약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얼씬도 하지 마.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행동하세요. 저도 마음대로 할 거니까요. 아버님은 보호자이기도 한데 방관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이혼을 안 했으니 가족은 맞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넌 뭐가 그렇게 떳떳해? 너 지금 가게 하나 가졌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
이래봬도 아직은 네 시아버지야. 그러니까 저도 존중해드리려고 존댓말 쓰고 있잖아요. 왜요? 이제 와서 제가 어머님한테 가게 하나 받으니까 다른 재산도 뺏길까봐 걱정되세요? 그러면 애초에 바람을 피우지를 말았어야죠. 도대체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왜 저한테 성질인데요? 저도 피해자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누가 과연 떳떳해야 하는 건지. 제가 떳떳한 이유는 제게 잘못이 없기 때문이고, 아버님이 저를 보며 못마땅한 이유는 제가 바른 말만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시부에게 일침을 놓고 돌아섰어요. 시부와 싸워봤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나 싶고, 왜 저딴 인간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참아야 하나 싶고. 그래서 남편을 불러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지 남편 놈은 태연스레 제가 말한 곳으로 오더군요. 갑자기 왜 밖으로 불러내? 집에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귀찮다는 듯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저는 남편을 째려보며 말했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없었거든. 내가 방금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당신 바람 핀다며? 여자 있다던데? 그래서였어? 그래서 당신 아버지 편들면서 나한테 화냈냐? 갑작스런 제 말에 남편 놈이 당황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랬다고? 당신이 뭐 잘못 들었겠지. 잘못 듣기는 뭘 잘못 들어?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이야기한 건데. 나더러 빨리 이혼하라더라. 그것도 네 생각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시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저 지금 와이프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야기 뭐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와이프한테 하셨어요? 내가 못할 말했어?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너 그 여자 좋다며. 그럼 깨끗하게 이혼하면 되지.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말 안 하기로 해서 저도 아버지 변호해드린 건데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뒤통수? 네 마누라가 내 뒤통수 친 건 생각 안 해? 근데 어떡하냐? 내가 말하기도 전에 미리 알았다는데. 그럼 내 탓은 아니지. 네가 치밀하지 못했던 거지. 시부 말에 남편이 화나서 쏘아붙이는데 저는 그런 남편 전화를 뺏어서 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왜 엄한 데다 전화해서 화내고 있어? 지금 당신은 당신 아버지한테 화낼 게 아니라 나한테 변명이라도 해야지. 나 다 아는 거 맞아. 너랑 너희 아버지 그렇게 친한 척 들러붙은 거 일부러 나랑 어머님한테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 내연녀 편하게 만나려고. 제 말에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제게 변명을 하더군요. 여보, 이거 다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엄마 재산 자기한테 안 올 것 같으니까 나까지 끌고 가려는 거라고. 나 진짜 그 여자 몇 번 안 만났어. 거짓말하네.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재산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다 가지려고 했다며. 둘이서 그렇게 가지고 나면 나하고 이혼 먼저 하지 않았겠어? 내 연녀가 있는데. 귀찮게 돌봐야 할 시모도 없으니 시모 돌봐줄 여자도 필요 없을 거고. 안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오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바람은 네가 폈는데 왜 당신 아버지를 걸고 넘어지냐고. 넌 네가 바람 핀 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 그래, 바람을 그냥 폈을 리가 없지. 이혼 생각하고서 피는 게 바람이겠지. 좋아,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정말 말 그대로 네가 더러우니까.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난 너랑 이혼할 생각 없어. 우리가 왜 헤어져? 당신이 우리 엄마 가게 가져갔잖아. 엄마 재산 받아놓고 지금 먹튀하려는 거야? 그거 알아? 네가 조강지쳐 두고 바람 피운 천하의 나쁜 놈이라는 걸 당신 어머니도 아셔. 내가 다 말했거든. 어머님이 바로 얼마 전에 나랑 비슷한 일을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려는 일 다 이해해 주신다네? 그러면 내가 꺼리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랑 나 가족관계 종료하고 고용관계 하기로 했어.
어머님이 고용하는 요양보호사로. 어머님이 월급 줄 테니 이혼하면 해달라고 하시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이혼하면 너는 우리 집 일에 끼면 안 되지. 그럼 네가 어머님 설득해봐. 근데 어쩌냐? 어머님 화 많이 나셨던데. 부전자전이라는 말 쓰시면서 화가 나서 악에 받쳐서 이야기하시던데 너 그거 감당은 할 수 있겠어? 그제서야 남편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생각보다 저와 시모 관계가 견고해서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인 걸 왜 모르는 걸까요? 내가 아들인데 내가 아들이니까 내 말을 더 들어주시겠지.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난 말이야. 내가 그렇게 죽을 병 걸려서 아픈데 병원에 한 번 찾아와 보지도 않고 며느리만 덜렁 보내놓고 지는 다른 여자 만나느라 바빴다면 그것도 나를 배신한 남편과 한통속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말이야. 이건 거의 엄마 등에 칼 꽂는 수준 아니야? 아버지 불륜 말려도 모자랄 시간에 그런 아버지랑 똑같이 불륜 저지른 자식이 곱게 보일 리가 있겠나 모르겠네. 그제야 자기 처지를 생각해낸 남편놈 눈알이 불안하게 떨리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웃기지도 않는 연극 한 편이 시모의 병실에서 펼쳐졌죠. 남편이 시모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병간호를 하며 착한 아들 노릇을 하더군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간병도 해본 사람이 잘해요. 모르면 매번 환자에게 물어봐야 하고 의료진에게 계속 물어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간병하겠다고 설치니 환자인 시모가 더 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아들을 향한 그 냉정한 표정은 저도 상상 못할 만큼 차가웠거든요. 여태 안 찾아오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와서 안 하던 짓을 해? 난 너한테 간병받기 싫다. 어머니, 지금까지 찾아와 보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게 아니라 일이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계속 못 온 거예요. 그래? 난 또 네가 네 아버지랑 쌍으로 바람이 나서 상간녀들 만나느라 안 오는 줄 알았지. 시모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수가 섞여 있으니 남편 놈도 말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진짜 별거 아닌 사이고 진짜 잠깐의 일탈이었어요. 아버지랑 저는 달라요, 어머니. 다르기는 뭐가 달라? 네가 네 아버지 바람피는 걸 묵인하고 허용한 것도 모자라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었으면서. 네가 양심이 있으면 여기 와서 그딴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나보다 네 마누라한테 먼저 용서를 구했어야지. 네가 왜 나한테 잘해줘? 이제 와서 왜? 너도 나한테 바라는 거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제 진심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는 무슨 얼어 죽을 오해? 그게 진심이라고? 그딴 게 진심이면 세상의 진심은 다 죽었겠구나.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끝까지 나한테 먼저 이야기 안 했어. 그게 괘씸한 거야, 이 망할 놈아. 결국은 시모가 화를 내며 남편 놈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그 뒤로 시부와 남편 놈이 번갈아가며 시모 병실을 찾아와 시모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그때는 귀신에 씌었나 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 여자 정리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혼만은 제발, 응?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그냥 살아.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어머니, 저는 진짜 아버지 꿰매 빠진 것뿐이라고요. 어머니를 괴롭히려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아버지만큼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소리들을 들으며 시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저도 간병하면서 병실 안에 있었으니 다 들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모 덕분에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었어요. 저희 신혼집은 시모 명의였고 남편과 제 사이에 모아둔 돈도 많이 없었으니 재산 분할할 것도 그리 많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 놈은 유책 배우자가 돼서 저에게 엄청난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역시 같이 진행했죠. 바람을 핀 건 두 연놈이니까요.
상대방이 몰랐으면 또 모를까 알면서 사귀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 상간녀가 남편 직장 동료였으니까요. 직장 동료들 다 불러서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이 결혼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으니 그 여자도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시모가 조용히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더군요. 너 이혼할 때 애들 양육권이랑 친권은 무조건 가져와. 물론 가져올 생각이었고 가져왔지만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가져가라는 말을 한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되고 나서야 저는 시모의 의도를 알게 됐어요. 시모가 이혼을 확인하자마자 본인의 재산을 손주들에게 증여를 해줬거든요. 가게가 있던 2층짜리 건물이랑 저희 신혼집이요. 그리고 평소처럼 용서를 빌려온 남편과 시부에게 시모가 말해줬어요. 내 가게, 건물, 그리고 너희 신혼집, 내 손주들 앞으로 증여했어. 너희처럼 여자 눈에 눈물 흘리도록 만든 놈들한테 내가 물려받은 거 단 하나도 줄 생각 없어. 여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지금 친권이 누구한테 가 있는데? 당신 재산 저 며느리가 함부로 쓰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함부로 써? 당신한테 맡겼으면 순식간에 사라졌겠지. 나 죽으라고 고사도 지내는 판에 그 부동산 돈으로 바꿔서 다른 여자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데 열심히 썼겠지. 그 꼴 보느니 손주들한테 주는 게 낫지. 억울한 표정의 시부에게 시모가 윽박질렀어요. 그런데 묘하게 남편 놈은 조용하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 그나마 시부보다는 유리한 게 남편 입장이었잖아요. 시모가 죽으면 유산이 자기한테로 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은지 숨도 안 쉬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놈에게 저도 선물 하나 던져줬어요. 남편 상간녀가 남편이랑 같은 직장이니 찾아가서 친절하게 어떻게 된 과정인지 다 알려줬거든요. 저희 이혼하고 이미 남남됐으니까 알려줄게요. 저희 신혼집 명의가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어머님이 저희 아들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에요. 집에서 곧 나가야 할 거고 위자료도 나한테 줘야 하고 매달 양육비도 보내야 하죠. 아, 그리고 당신도 상간녀 소장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위자료도 받게 되겠지만 당신은 당신 스스로 돈을 내야 할 거예요. 그 남자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사랑만 있으면 되죠? 잘 만나요.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고요. 열심히 일해서 제 자식 크는데 돈 붙여줘야 하니까 몸 건강하고요. 거짓말이지? 그 사람 진짜 빈털털이라고? 그럼 난 어떡해. 위자료 대신 내준다고 자기만 믿으라더니 나쁜 놈이? 제 말에 한껏 열받았는지 그 길로 씩씩대며 전화를 걸어대더군요. 그런 상간녀를 두고 돌아왔어요. 결국 그 뒤에 들려온 소식은 두 사람의 이별 소식이었죠. 저는 정말 깔끔하게 이혼에 성공했어요. 이제 남은 건 시모였죠. 시모는 제가 이혼하고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두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부가 죽자 살자 매달렸지만 시모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와 만난 것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 거의 5년 가까이 만나며 시모를 기만했으니까요. 게다가 아픈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우면서 심지어 재산을 다 가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그에 관한 시모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알만했어요. 결국 두 사람도 이혼을 했지만 역시나 시부가 유책 배우자가 됐고 나눠야 할 재산 분할은 시모의 증여로 인해 할 것도 거의 없었죠. 시모 명의로 된 것은 현금 자산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병원비와 보험금으로 받은 거라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됐거든요. 결국 부자가 똑같이 계집질하다가 이혼당하고 빈털터리로 나앉게 생긴 거죠. 게다가 상간녀까지 떠나가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 병실만 뺀질나게 드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제 전남편 놈이었어요. 그 자식이 시부가 나가 떨어진 걸 보고 시모에게 찾아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 이제 하나뿐인 자식인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효자인 척 다 하더군요. 시모가 그런 아들 바라보며 물었죠. 아, 그래? 그럼 잘 모셔라.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당연하죠.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그 꿍꿍이 속을 왜 모를까요? 필시 속으로는 시부가 이혼했으니 만약 이 상태로 시모가 죽으면 자기한테 시모 유산이 다 상속될 거라고 정신 나간 상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들려온 시모 말에 전 남편 표정이 울상이 됐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려줄게. 나는 내 재산 다 쓰고 갈 거야. 그리고 다 못 쓴 거 있지? 그건 사회에 기증할 거라고 유언장까지 적어놨어. 내 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뒤통수까지 쳐가면서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인간들 배불리지 않으려면 내가 다 걷어가는 게 맞지 않겠니? 어머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자식인데 당연히 저한테 물려주셔야죠. 왜 당연히야? 너 내 재산 불리는데 도움 준 적이 있어? 네 아버지랑 마찬가지로 나 뒤통수 치기나 바빴지. 인간아, 좀 착실하게 살지 그랬어. 왜 죽어가는 엄마를 두 번 찔러 왜? 내가 널 용서해서 여기 놔두는 것 같아? 천만에. 네 아버지랑은 다르게 법적으로 헤어질 방법이 없으니 그냥 두는 거다. 엄마 재산으로 한몫 챙길 생각뿐이었던 인간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가짜 효자질이야? 네 놈이 네 아버지랑 똑같이 계집질하는 동안 여기 네 전처가 나 다 케어해줬어. 곧 죽을지도 모를 엄마 맡겨놨으면 네가 더 잘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돈만 많고 쓸모없는 엄마 여기 가둬놓고 마누라까지 같이 처박아 놓으니까 잘만 났어? 그렇게 자유롭게 여자 만나니까 좋았어? 넌 네 와이프한테도 잘못했지만 나한테도 잘못한 거야. 내가 미안해서 며느리 앞에 얼굴을 못 든다고. 결국 시모에게 호통을 듣고 혼이 나가버린 전 남편은 병간호를 마치고 돌아가는 절 붙잡고 감히 애들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애들 잠깐 보게 해줘. 잠깐이면 돼. 이제 이혼하면 자주 못 만날 텐데 지금이라도, 어? 애들한테 무슨 헛소리 하려고. 나한테 해. 애들 앞에서 할 말 나한테 못할 게 뭐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잠시만 보게 해줘. 나도 아빠인데 애들 볼 수 있잖아. 갑자기 애들 보고 싶다고 하는 남편을 보며 뭔가 묘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뭐 어쩔 수 없었죠. 애들 아빠니까요. 그렇게 애들을 만나게 해줬는데 애들이랑 셋이서 이야기를 얼마간 하더니 곧 풀이 죽은 얼굴로 밖으로 나오더군요. 전 남편 돌아가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예전처럼 엄마 아빠 다 같이 살고 싶지 않냐고 묻던데 우리가 엄마한테 말하면 같이 살 수 있다고. 속으로 열불이 났어요. 이게 하다 안 되니 시모에게 재산 증여받은 아들들에게 나를 회유하라고 요구한 거였어요. 하긴 자기 딴에는 답답했겠죠. 이제 곧 신혼집에서도 떠나야 하니까. 전 남편 완전 개털이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아빠는 엄마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같이 사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 좋아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왜 엄마 놔두고 다른 아줌마랑 여행 갔냐고 물었지. 아들 이야기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어른들의 이기심과 부정함을 이렇게 빨리 알게 된 것에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다 실수라고 하면서 우리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아빠 우리 사랑한 적 없잖아. 같이 놀아준 적도 없고.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건 그냥 그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냐고 했어. 그런데 아빠가 계속 아니라고 하길래 그냥 바람피는 사람 내 아빠 하면 부끄러울 것 같고 싫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 전 남편 놈이 상처 입은 꼴로 돌아간 이유가 있긴 하더군요. 애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그 이야기 들으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미 이혼했고 애한테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여전히 일하며 애들 키우고 있어요. 전 남편은 집이며 재산이며 여자며 다 잃었고 결국에 시모에게까지 버림받아 월세방 살며 겨우겨우 산다고 하더군요. 번 돈으로 상간녀하고 놀러 다니며 펑펑 쓰느라 여태껏 모아놓은 돈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중인 거죠. 시모는 시부와 이혼 소송 중 이식 수술 받고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셨어요. 고향에 있으면서 요양하겠다고 하셨죠. 가끔 애들 데리고 찾아뵈는데 갈수록 건강해지시는 거 보니 스트레스 덜 받아 그런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아픈 부위가 있다고 그걸 참고 살면 언젠가는 온몸에 그 독이 퍼져 고생만 할 뿐이란 걸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어요. 썩은 곳은 빨리 도려내야 한다는 걸요. 지금 당장 좀 많이 아플지라도 언젠가 그 상처에는 새살이 돋을 거니까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어이없는 편견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이제야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게 됐어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것이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재혼 가정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옛날 분들에게는 재혼 가정이라는 것만으로도 결혼을 꺼릴 일이 되는 거라는 걸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쉬쉬하는 일이긴 했지만 저희 가족은 정말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죠. 재혼 가정이었지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이었고요. 어머니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 없이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말 안 하면 그냥 온전한 가족일 뿐이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저에게 당부하신 일이 있었어요. 예, 너 혹시 결혼할 사람 생기면 우리가 재혼 가정이라는 건 절대로 말하지 마. 말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최소 5년은 넘은 뒤에 하고. 응? 재혼이래봐야 엄마랑 나 아빠 사이가 남인 건 아니잖아. 피가 섞인 부모 자식인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근데 내 나이만 돼도 그걸 흉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런 편견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아니? 지금이야 결혼도 이혼도 쉽다지만 그때는 이혼하고 재혼한다고 하면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몰아갔거든. 그러니까 네 사돈 될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네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나면 이야기해. 이야기할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영영 갖고 가도 되고.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옛날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거 요즘에는 돌싱들도 TV 나와서 이혼 이야기 많이 하고 재혼 이야기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막상 주변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요. 엄마 걱정을 전혀 이해를 못했죠. 하지만 엄마의 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시댁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작은 가게를 하는 남편과 만났고 결혼식 날을 잡아놓은 뒤 임신이 확인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가게 사정이 나빠졌을 때 결혼식을 미루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때는 사업을 하던 시부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입원한 상태였고 사업 자체도 기울어져 가느라 시댁에도 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거든요. 곤란해하던 남편을 도와준 것은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김서방, 요즘 많이 힘들지? 아버지도 입원해 계시고 자네 가게 사정도 안 좋다고 들었어. 이걸로 일단 급한 불 좀 끄게. 친정엄마가 건넨 것은 카드였어요. 제 명의로 된 카드였지만 안에 들어있는 목돈은 어머니의 돈이었죠. 남편과 함께 안을 열어보니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어요. 이거면
우리가 살 집을 희생하지 않고도 남편 가게와 시부 사업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돈이었죠. 그 통장을 받고 남편은 너무 고마워서 저희 어머니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시부와 남편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장모님, 이렇게 큰 돈을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이 돈 갚을게요. 감사합니다. 갚지 말라는 말은 안 할 거야.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딸을 힘들게 하면 그때는 다시 다 돌려받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완전 남은 아니지 않은가? 자네 부친도 나와 친한 동네 오랍이었으니까. 사실 친정엄마와 시부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어요. 거의 소꿉친구였죠. 서로 결혼하기 전까지 연락이 됐었는데 결혼 후에는 연락이 끊겨버려 연락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다가 상견례 때 서로 알아보게 됐거든요. 그때 정말 다들 어안이 벙벙한데 두 사람은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인연 덕분에 결혼이 더 수월했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그 인연 때문에 친정엄마가 남편과 시부를 위해 돈을 마련해 준 것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와이프 고생 안 시키도록 노력할게요. 고맙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괜찮을까? 지금 자네랑 자네 부친 상황도 좋지 않으니 예단 예물 같은 건 서로 할 처지가 못 될 거라 생각해. 자네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우리도 어찌됐건 큰 돈을 지출한 상태니까 그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건 걱정 마십시오. 저희야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걸요. 남편은 그간의 마음고생이 다 풀렸는지 확연히 좋아하는 얼굴로 저를 보며 싱글벙글 웃었어요. 얼마 전까지 돈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었으니 가뭄에 단비가 온 듯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쥐어주는 것을 보니 결혼도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았죠. 남편과 함께 시부 병실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도와준다는 말을 하자 시부가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아이고, 우리야 너무 고맙지. 고향 동생이 사돈이 되니 이런 덕도 보는구나. 예단 예물은 우리도 힘든 상황이었으니 서로 없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며느리 복이 있네. 이렇게 복덩이 같은 며느리가 떡하니 들어오고 말이야. 우리가 노력해서 너한테 다 갚아주마. 다 아버님이 쌓은 덕이죠. 짠순이 저희 어머니가 돈 빌려줄 정도면 아버님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알 것 같아서 마음도 놓이고 힘들 때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친정엄마를 좋게 봐주는 시부를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시댁과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말을 하더군요. 근데 여보, 예단 예물을 안 하는 건 좀 아니죠. 제가 사려고 생각해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 살 게 뭐가 있어? 결혼식이 아들 결혼식이지 우리 결혼식이야? 그리고 예단 예물 같은 거 할 상황도 안 돼 우리가. 당신 뭔가 착각하나 본데 간 만큼 오고 온 만큼 가는 거야. 상대방이 분에 넘치게 이미 줬는데 무슨 헛소리를. 그럼 아들이 받아온 돈 중에 좀 떼주세요. 저도 체면 치레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안 해오긴 뭘 안 해와. 당신 그 욕심 좀 버려. 애들 결혼식으로 세간살이 마련할 참이야? 애들 건 애들 거야. 제발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더런 되는 마음으로 얌전히 좀 있어. 나랑 아들 망하면 집에서 살림만 하던 당신도 다 같이 망하는 거 알지? 지금 당신 하는 짓이 말이야. 물에 건진 인간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어깃장 부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제발 염치 좀 챙겨. 아니면 철이 좀 더 들던가. 어떻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 시모는 작게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와 남편에게 눈길도 안 주고 병실에서 나가버리더군요. 사실 남편과 시부가 시모에게는 얼마 받았는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그 돈 보면 어떻게든 가져갈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조로 말씀을 하니 저도 아무 말 못했죠. 그러니 시모는 저희 엄마가 빌려준 돈이 그렇게 큰 액수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야. 나중에 상황이 다 정리되고 당신한테 얼추 돈도 갚아나갈 때쯤 되면 엄마한테 다 말할게. 남편은 미안해했지만 남편이 미안할 일은 아니었죠. 시모가 너무 생각이 없는 거였으니까요. 아들 사업이 망해가는 거 충분히 알면서도 자기 속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니 아들도 남편도 그걸 못 믿었게 생각하며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걱정이 됐어요. 결혼식 때 시모가 마냥 밝은 얼굴은 아니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시모의 얼굴을 봤는데 완전 썩은 표정이었거든요. 탐탁지 않아 하는 표정, 불쾌한 표정, 냉정한 표정이 한데 뒤엉킨 아주 오묘하게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는 얼굴이었죠.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시모가 왜 화가 났는지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남편과 시부가 시모를 잘 달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얼굴이 그 꼴이었으니 설마 아직까지 예단 예물 때문에 저러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드레스 입고 부케를 들고 있으니 마음대로 움직여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패백을 하러 이동할 때 시모가 왜 그렇게 짜증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법이 다 있어? 예물을 안 해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무리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맘대로 줄이고 없애고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아? 패백실 들어가려는데 들리던 시모 목소리였어요. 저는 당황했죠. 남편 친인척들과 함께 있었는데 시모가 그런 말을 꺼낸 거예요. 시부는 화장실에 간 터라 안에 없었거든요. 시모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해주기로 했다가 안 해준 거라고? 무슨 그런 집이 다 있대. 아무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 할 건 해야지.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 집안 다 망한 거 아니야? 딸 결혼하는데 대놓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돈 쓰기 싫은 거지. 며느리가 그렇다고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애 시집 보내면서 그런 것도 없이 오는 거 너무 경우 없는 짓이잖아. 듣고 있으니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없길 바라며 안을 슬쩍 살폈는데 저희 부모님이 반대편 통로에 계시더라고요. 친정엄마 표정이 무척 안 좋았어요. 그 기분이 어떨지 짐작도 안 갔죠. 항상 긍정적인 어머니 표정이 완전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모 이야기에 동조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흉보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시부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아가,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시부가 저를 챙기고 뒤이어 남편도 나타났죠. 두 사람 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늦었죠. 그런데 시부가 들어서는 순간에도 시모는 저희 친정 욕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 들으란 듯 더 크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아들 앞길 막아버린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에요. 결혼식부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혼하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별것 없는 딸도 귀한 딸이라고 싸고 돌 테니까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국 시모 이야기를 듣던 시부가 깜짝 놀라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지금 친척들 앞에서
무슨 헛소리 지어 만드는 거냐고. 자식 도와준 사돈이 얼마나 고마운데 당신 하는 짓이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랑 뭐가 달라. 막말로 예단 예물을 했었어 봐. 우리가 감당이나 했겠소? 지금이야 퇴원해서 몸 상태 괜찮고 사업도 차츰 돌아오고 있지만 그때 사돈이 안 도와줬으면 재기 못했을 수도 있다고. 어떻게 돼먹은 사람이야 당신? 은인들 앞에 두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꼴랑 조금 도와준 거 가지고 이러지 말아요. 그리고 하기로 한 건 했어야지. 그걸로 얼마나 할 일이 많았는지 알아요? 제가 사야 할 것들 다 못 샀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도와줘요? 정말 떼쓰는 아이처럼 말하더라고요. 상황을 볼 줄 모르는 건지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시모와 함께 욕한 사람들이 처가에서 이미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는 말에 자신들이 했던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걸 어째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도요. 그리고 시모의 그 철없는 말에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얼굴이 더 일그러진 사람이 바로 시부였어요.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 마누라가 저런 소리를 찍찍해대니 당연히 환장하고 펄쩍 뛰었어요.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가 당신은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 당신 그 욕심 때문에 언젠가 큰 코 다친다고. 제발 욕심 좀 버려. 당신 때문에 나도 창피해.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고. 결국 남편이 수습하러 나섰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까딱 잘못했으면 결혼식 연기해야 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살림만 하시느라 아버지랑 제 사정을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진짜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요. 뱃속의 아이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희 상황 많이 살펴봐 주신 거고요. 돈 빌려 가는데 예단님을 하자고 하면 처가에 돈 빌려서 결혼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친인척분들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남편 말에 시모가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 보면서 덕 좀 보겠다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덕만 봤어요? 망해가는 가게 살려준 은인인데 어머니한테 직접적으로 돈 주는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구는 것 같은데 살면서 제가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 와이프 처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사람 도리만 하면서 삽시다. 네? 시모는 골이 잔뜩 난 채로 인상을 확 찌푸리고 있었고 시부와 남편은 저와 친정 부모님을 달래려 애썼어요. 두 사람이 잘 달래지 않았다면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망가졌을 거예요. 남편은 저와 친정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 숙였죠. 그때 시모가 자기는 패백을 안 하겠다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런데 아무도 안 잡았어요. 시부는 오히려 속이 편하다는 듯 자신의 여동생에게 대신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렇게 시모가 없는 패백이 진행됐죠. 시모는 아예 돌아가 버렸더라고요. 엉망이 된 결혼식이었지만 더 엉망이 되기 전에 수습이 돼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혼주가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이 결혼이 어떤 결혼인지 다 알게 되잖아요. 시모가 없으니 분위기가 더 둥글둥글하고 좋았어요. 시부가 돌아다니며 제 칭찬도 하시고 고향 친구들과 어머니 이야기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셨거든요. 시부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죠. 친정 부모님도 시모가 안 보이니 그제야 얼굴이 좀 돌아왔고요. 딸, 그 집 안싸돈 보면 내가 너 시집 안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오빠가 너 좋게 생각해주고 잘해주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 보내. 예, 혹시라도 네 시어머니가 너 괴롭히면
꼭 시아버지한테 가서 일러라. 알겠지? 어른이 어른 같아야 말이지. 저런 어른도 우더른이라고 다 참아주면 너만 생고생이야. 아니다 싶을 때는 확실하게 시아버지한테 말해. 도와준 것도 있고 이 엄마 얼굴 생각해서라도 너한테 잘해줄 양반이야. 나는 너희 시모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혹시라도 만나게 될 일 만들지 말고. 알았지? 정말 싫었던 건지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야 저희는 시부모님 소식을 들었어요. 엄청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사이가 틀어질 정도로요. 하긴 싸우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남편은 그 결혼식 이후로 저한테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원래 저한테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봐 걱정하며 발 마사지도 해주고 그래서 시모에 관한 건 좀 털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최대한 시모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 믿고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부와 남편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생기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시모와 제가 챙겨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남편은 자기 가게로 시모를 불러서 자기 보는 눈앞에서 제가 시모와 만나도록 해줬어요. 하지만 바쁜 시간대에 손님도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시모와 단둘이 만나야 할 일도 생겼거든요. 결혼식 이후로 오랜만에 본 시모는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였어요. 대놓고 저를 싫어하는 기색을 내비추거나 냉랭한 느낌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부와 남편이 많이 달랬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너 그 가방 예쁘네? 어디서 샀어?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보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사온 거였거든요. 고가의 브랜드는 아니지만 애착이 가고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손이 많이 가는 가방이었죠. 아, 이거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하나 장만한 거예요. 그래? 그런데 너무 예쁘다. 이거 갖고 싶네. 그냥 놔주면 안 되니? 손에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이건 거의 날강도나 다름없었죠. 실실 웃으면서 달라고 말하는 시모를 보니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말해둘게요. 그럴 거 뭐 있니? 그냥 걸친 거 주면 되는데. 너 설마 내가 결혼식 때 그랬다고 나한테 아직까지 악감정 가진 건 아니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너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준 거 알지?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그냥 줘도 되는 거 아니니? 시모가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거절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자 바로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시모에게 넘겼어요. 비싼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이걸로 시모 마음이 풀리면 그걸로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한번 준 것이었는데 그 뒤로 계속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바로 시모에게 전화해 말했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에서 제가 와이프한테 사준 가방을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니 가방 많이 갖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거 탐내지 마세요. 네 마누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지껏 뺏은 거라고? 아니요. 어머니가 너무 원해서 드렸다고 하던데요. 근데 남이 선물한 것까지 원하는 건 좀 아니죠. 어머니 돈으로 사세요. 제가 매달 용돈도 보내드리고 아버지한테 받는 돈도 있으시잖아요. 왜 며느리 하고 있는 걸 달라고 해요? 제가 용돈 안 드리면 또 모를까. 돈을 주고 있는데 왜 남한테 뺏어요? 결국 남편은 아예 앞으로도 안 사줄 거라고 절대 그런 일로 우리 부부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의 과격한 말투에 좀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거니 했는데 그 뒤로는 더 집요하게 남들 모르는 곳에서 제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시모와 떨어져 있으려 해도 집안 행사에는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 하는 일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속 요구하더니 이번엔 제가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사준 가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예쁘네. 저번에 거 돌려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줘. 그때 준 건 너무 어려 보였는데 이건 나한테도 딱 맞겠다 얘.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고 무엇보다 친정아버지의 선물이었으니 저도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업고는 안에 든 물건을 우르르 쏟아 테이블 위에 올리더니 저를 쳐다보며 태연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해? 너도 가방 비우고 어서 줘. 그 모습에 화가 난 제가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이건 저희 친정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가 팔라고 해도 줄 생각 없고 어머님이 달라고 해도 드릴 생각 없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의미가 다르잖아요.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그거랑 똑같은 거 나한테 선물하면 되겠네. 안 그러니? 어머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거 잘 아시잖아요. 저 출산하고 아직 육아휴직 중이라 돈도 없어요. 그럼 남편한테 말해서 물어볼게요. 됐어. 기가 막혀서. 이 집에 들어올 때 딸랑 몸만 온 주제에 무슨 말만 하면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자질이겠지.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아들이 엄마 힘든 건 아는 척도 안 하고.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짓을 하겠어? 시어머니 하는 말에 내내 해도 모자란데 무슨 말만 하면 그건 안 돼, 저건 안 돼. 흐이구, 내가 등신이지, 응? 시모가 그렇게 말하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 다시 가방을 정리하더니 저를 두고 다른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친척들과 저한테 다 들리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자기 무시한다. 아무것도 해온 것도 없는 주제에 시모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만 한다고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고 있더군요.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고 남은 건 시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먼저 전화하려고 했는데 너 잠깐 나오거라. 시부를 만나러 간 곳은 시부 회사 근처였어요. 나가니 시부가 제게 종이봉투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고가의 가방이 있었죠. 너 얼마 전에 네 시어머니한테 가방 뺏긴 거 아들한테 들었다. 내가 그거 보니 미안해져서 말이지. 그간 사돈에게 도움받은 것도 있고 내가 네 어머니에게 직접 선물을 하려니 그러지 말고 며느리한테나 잘하라고 해서 이렇게 가방 하나 사들고 왔어. 내가 너한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앞으로도 우리 아들이랑 손주랑 그렇게 잘 지내거라.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솔직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좋은 일만 있잖아. 말만 들어도 힘이 되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대신 이거 네 시어머니한테는 내가 사줬다고는 하지 말고 그 여편네 그거 알면 또 난리 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걸 보면 시모가 얼마나 갖고 싶어 할까 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숨겨두고 몰래 쓸 생각이었는데 시모가 저번에 친척들 앞에서 제 욕한 게 생각나서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댁에 갈 때 그 가방을 메고 갔어요. 시부가 먼저 알아채더니 저한테 눈짓으로 잘하고 다닌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시모의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얘, 이런 건 또 어디서 났어? 저번보다 훨씬 예쁘다. 이거 나한테 줘, 응? 그러면 앞으로 친척들한테 네 이야기 안 할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시모가 며느리 흉보면 사람들이 그 집안을 뭘로 알겠어요? 그것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를.
게다가 가방 하나에 그런 말 안 하겠다는 것도 다 그냥 해보는 말일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죠. 저는 난색을 표하며 시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이 가방은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 받은 거라 어머님한테 드릴 수가 없네요. 나중에 남편한테 말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랬더니 시모 눈이 쫙 치켜 올라가더니 또 나한테 퍼붓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 시부모 말고 누가 있니? 너 설마 남자 있니? 그거 남자한테 받은 거 맞지? 알아서 열심히 자기 무덤 파는 시모를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욕심이 끝도 없는 양반이었죠. 그 가방이 뭐라고 멀쩡한 며느리를 외도나 하는 여자로 만드는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저는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하기는 힘들지만 진짜 중요한 분한테 받은 거라 이거는 진짜로 드리기 힘들어요. 너 맞네, 바람핀 거. 지금 당장 안 주면 너 그러는 거 가족들한테 다 알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놓고 그 남자랑도 헤어져.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시모는 가방을 휙 낚아채더니 그 안에 있던 제 물건을 바닥으로 탈탈 털어냈어요. 그리고는 자기 어깨에 걸어보며 즐겁게 놀더군요. 저는 속으로 걸렸구나 싶은 마음에 불쌍하게 주섬주섬 물건들만 주워서 종이 가방에 넣었죠. 더 이상 시모에게 갖다부타 말은 하지 않고 저녁 때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일부러 작은 종이 가방만 하나 챙겨들었죠. 배웅하러 온 시부가 제 짐을 보고 의아해하며 묻더군요. 아가, 너 가방 놔두고 왔어. 내가 가져오마. 여보, 그거 아니야. 이제 내 거니까 거기 놔둬요. 시부가 시모 이야기에 당황한 얼굴이 돼서 시모에게 되물었죠. 이게 왜 당신 거야? 걔가 나한테 줬다고요. 자기 불리해지는 거 싫으니까 바람 피우는 거 나한테 들켜서 내가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그거 받은 거란 말이에요. 혼자 소설 쓰던 시모를 보며 시부가 황당한 얼굴로 되물었죠. 바람을 피워? 네, 그 가방 바람 피운 사람한테 받은 거라고요. 뭐라는 줄 아세요? 중요한 분한테 받은 거랍니다. 그게 외도남인지 뭐겠어요? 시부가 골 때린다는 표정으로 이마를 부여잡고 시모에게 물었죠. 그 중요한 분이 외도남이라고? 누가 그래? 딱 보면 척이죠. 이 비싼 가방을 그럼 누가 사줘요?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시모는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한 약속도 다 깨고 시부에게 구구절절 자기가 쓴 소설 이야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웃긴지 그런 시모에게 시부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나다. 내가 사줬어, 이 옆에 내야. 시아버지가 사준 걸 시어머니가 홀라당 가져가? 도대체 당신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이걸 왜 사줘요? 내가 며느리 집안에 받은 게 얼만데? 그럼 이런 거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양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욕심이 눈을 가린 거야? 어떻게 남한테 선물 받았다는 걸 그것도 그런 난잡한 상상해가며 며느리 모함하고. 요새 친척들 사이에서 며느리 험담하는 것도 그래. 내 귀에 안 들어올 줄 알았어? 내가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있는 사실만 말해, 있는 사실만. 당신 혼자 소설 쓰고 자빠져 있지 말고. 시부가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탈탈 털어 시모 물건을 바닥에 냅다 던져버리고 제게 가방을 돌려줬어요. 그걸 보고 있던 시모가 저를 째려보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줬는데 시부가 다시 돌려줬으니 다시 제 것이 된 것뿐이죠. 그리고 그 뒤로 시모는 제 것을 탐낸 적이 없었어요. 시부에게 한바탕 혼쭐이 난 모양이었어요. 이제야 시모가 제정신 차렸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앙금이 남아있었는지 그 뒤로 저를 괴롭히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아무 쓸데도 없는 일을 계속 시키려고 했어요. 남편이 거의 막아줬지만 남편도 못 막는 일이면 무조건 트집 잡아 사람을 혼내고는 했어요. 게다가 하루 만에 다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 제대로 못하면 친정 부모님 욕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다 정말 제대로 시모와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장 때였어요. 보통은 친정이나 시댁에 가서 김장을 하는데 시모는 시댁에 오지 말고 저희 신혼집에서 김장을 해서 시댁 먹을 것까지 해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양도 많고 힘드니 친정엄마한테 연락했죠. 이야기 들은 친정엄마가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에 고추장, 간장까지 다 해오셨더라고요. 둘이서 김장하는데 힘들긴 했지만 정말 재미있게 일했거든요. 김장을 다 하고 친정엄마에게 잠깐 쉬고 가라고 했죠. 안방에 들어가 엄마가 쉬는 동안 저는 바깥에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곧 시모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물음에 답도 않고 시모는 제 얼굴에 다짜고짜 종이를 확 뿌려대더라고요. 날리는 종이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이게 무슨 종이인가 싶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거실로 들어간 시모가 다 만들어 놓은 김장김치 뚜껑을 열더니 거실에 패대기 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제가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무슨 짓은 너랑 너희 집이 했겠지. 너 이혼 가정인 거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너 절대로 결혼 안 시켰을 거야. 다 부모 따라가는 법이라고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봐라,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얼마나 했으면 남편도 아들도 다 네 치마폭에 쌓여 헤어나오지를 못해. 너 때문이잖아, 이 도둑년아. 밑도 끝도 없는 이혼 가정 이야기. 저야말로 당황했죠. 이게 이렇게 크게 화낼 일이었나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랑 네 어미가 만든 김치를 우리가 왜 먹어? 재수가 없으려니 이런 년이 집에 붙어가지고. 너도 내 자식 버리고 이혼할 가능성 충분해. 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다 조사해 봤어. 어쩐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한 것도 그렇고 매번 남편 시아버지 내세워서 일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너 네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어?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하라고 배웠냐고? 저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실 분 아니에요. 저와 시모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안방에서 선잠을 자고 있던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 친정엄마에게 시모가 소리쳤어요. 그래, 너 잘 만났다.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서 사니까 기분 좋아? 그래서 네 딸년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쳤어? 남자가 다 네 말대로 할 줄 알지? 내 남편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다 오늘부로 끝났어. 재혼 가정? 그딴 인간들 내 아들하고 엮이는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 지금 당장 헤어지도록 만들 거라고.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시모를 두고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빨리 애들 집으로 와. 지금 완전 난리도 아니야. 쉬는 날이었고 시부가 근처에 있었기에 금방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집을 보며 시부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이게 지금 이 난장판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오빠 처가 그랬지. 며느리한테 김장 혼자 하라고 시키더니 이것 좀 봐. 김장한 거 다 엎어놔서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우리 애들 먹으라고 만들어준 반찬도 쓰레기통에 다 쳐넣더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진짜 이랬어? 나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아기용 홈캠 달아놔서
그 상황 다 찍혔거든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 발뺌으로 넘어가려고 하다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건지 없는 사람인 건지. 그렇지만 시모는 개의치 않고 시부에게 붙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한 거긴 한데 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야. 세상에 당신 고향 친구라는 저 여자도 재혼 가정이더라고. 그것도 우리한테 속이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내가 여태껏 사돈 얼굴 봐서 도와주고 참아준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고. 우리가 왜 저 여자한테 뒷조사까지 당해야 해? 내가 이혼하고 재혼한 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기서 이 난리야.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화내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할 때 그 예단 예물 안 해온 걸로 그렇게 괴롭히더니 애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으려고 하질 않나. 그러더니 이번에는 하다 내 결혼 생활로 애를 괴롭혀? 이미 애들 결혼했고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시부는 어지럽혀진 거실 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푹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시모에게 말했죠. 당신 오늘 가서 짐 싸. 무슨 짐을 싸요?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이혼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그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갑작스런 시부의 이혼 선언에 모두들 놀라서 눈만 껌뻑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화난 거 알지만 그런 이야기는 장난으로도 하면 안 되죠. 누가 장난이래? 내가 장난치는 걸로 보여? 이 집안이 당신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매번 했던 말 있지? 제발 욕심 좀 줄이고 살라고. 며느리 들어오더니 더 심해졌잖아. 그럼 며느리를 내보내야지 왜 날 내보내요? 그럼 자식 새끼 늙어 죽을 때까지 호래비로 만들 셈이야? 아니면 우리 집 대 끊기게 만들려고? 나가려면 당신이나 나가. 싫어요. 못해요. 안 나갈 거라고요. 어떻게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하자고 해요? 이혼 못해? 그럼 며느리랑 아들 일에 앞으로 입도 뻥긋 하지 마. 그거 지킬 수 있으면 이혼은 안 할 거야. 그건 말도 안 되죠. 제가 시어머니인데 우도른인데 애들한테 말도 못하면 그게 무슨 어른이에요? 그래? 그런데 어쩌나 우리 애가 결혼할 때 사돈한테 빌린 돈이 있어. 그걸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하면 못 갚거든. 당신이 갚을 생각 있어? 그럼 애들 이혼시킬 수 있는데. 제가 갚을게요. 끼케야 몇백이겠지. 꼴랑 입원비 빌려주고 여태 생색내는 것도 웃겼으니까. 몇백? 이 여자야. 자그마치 8천만 원을 빌렸어. 8천만 원. 당신 갚을 수 있어? 어? 8천만 원이요? 그제야 우리가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알게 된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더군요. 그러더니 도리어 인상을 쓰고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미리 말해줬어야죠. 내가 여태 몰랐으니까 그랬지. 그만큼 큰 돈 빌려줬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그 큰 돈 액수 말해줬으면 당신이 또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돈 내놓으라고 떼썼겠지. 예단 예물에 쓰겠다고. 내가 당신을 몰라? 나만큼 당신 잘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당신 생각도 진짜 나쁜 거야. 돈 많이 빌려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돈 적게 빌려주면 큰 소리 뻥뻥 칠 거야?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그런 논리는?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빌려준 사람은 다 고마운 사람이야. 도와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건 대체 어디서 배워먹었어?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시부가 시모에게 돌려줬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그 말이요. 그 말 듣는 순간 시모 얼굴이 확 굳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결국 시부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했던 시모는
시부와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시댁 가족들은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하는 반응이었어요. 사실 시모의 철없는 행동으로 그간 시댁 식구들이 뒷수습한 적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 없이 말 내뱉는 거랑 사실관계 알아보지도 않고 소설 지어내서 말하는 거. 그리고 남의 것 욕심내는 것까지. 그래도 가족이라고 여태 끼고 살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거죠. 그런데 시부와 시모의 이혼은 이상한 곳으로 불똥을 튀게 만들었죠. 하루는 신우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오빠, 그 사람이 나랑 파혼하자고 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신우는 남편보다 5살 어린데 시부와 시모가 이혼하기 전에 한번 보러 왔었거든요. 그때 날 받아놓고 결혼식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시부와 시모가 헤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 부모 쪽에서 말이 많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혼 가정은 싫대, 그 사람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이혼을 하냐고.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면 딸 결혼 앞두고 이런 짓 저지르냐고. 그 사람 부모님이 엄청 난리였어. 이게 내 잘못이야? 왜 내가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데. 내가 겪으니까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가. 시모가 저를 반대했던 입장 그대로 그쪽 집안에서 신우를 반대했으니 신우가 제 심정을 이해하고도 넘쳤던 거죠. 그런 신우를 달래줬어요. 아가씨, 누구 탓도 아니에요. 아가씨 탓은 더더욱 아니고요. 남자친구는 뭐래요? 부모님 말씀 따른다고 해요? 걔는 무조건 부모님 말씀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라 보수적인 건지 마마보인 건지 진짜 못 참겠어요.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얌전히 있어주면 됐었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한테 따져야겠어. 결국 신우가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내가 무슨 꼴 당했는지 알기나 해? 지금 하하호호 즐겁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나 파혼당했어. 엄마 때문에. 아니, 엄마는 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아빠한테 이혼까지 당한 거야? 엄마가 제대로 행동했으면 아빠한테 이혼당할 일도 없었잖아. 대체 왜 그런 짓을 해서 내 인생을 망쳐? 그리고 나까지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파혼당할 일도 없었고. 엄마가 내 인생 조져놓은 거야. 아냐고. 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파혼을 당해?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파혼당했다고. 엄마가 다 책임져. 책임지라고. 내 인생 어쩔 거야? 신우는 시모 탓을 하며 시모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아니, 이혼한 게 네 탓도 아닌데 왜 결혼식에 그딴 이상한 이야기를 들먹여? 그 사람들 제정신이니? 시모 말에 마시던 차를 내뿜을 뻔했어요. 자기도 그 이상한 논리로 저희 부부를 갈라놓으려 한 사람 중에 하나였으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하긴 그때는 본인도 이혼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 해봤을 테니까요. 엄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가 내 인생 망쳐놓은 거 나 절대로 못 잊어. 엄마랑 인연 끊고 엄마 없는 사람으로 살 거야. 예,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지 말고 이 엄마가 어떻게든 되돌려보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 늦었어. 시모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시모가 계속 신우에게 연락을 했지만 신우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그제서야 자신이 이혼한 게 실감이 난 건지 딸의 말에 충격이라도 받았는지 시부와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매일같이 울며 매달렸대요. 그렇지만 이미 가족들은 시모 행동에 이미 모두 질린 상태였고 더 이상 뒤치다꺼리도 하고 싶지 않아 했죠. 그렇게 철없고 욕심 많은 시모는 가족들에게 모두 버림받고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나이가 들면 가족이 제일 좋다는 말이 있죠. 남편은 시모에게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요. 그렇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그것도 애들 데리고는 절대요.
시모가 저와 친정어머니에게 한 짓을 보고 애한테 나쁜 생각이라도 심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할 정도거든요. 남편은 그때 시모가 저희 거실에 김치 다 뿌려놓은 홈캠 영상을 보고 완전 분노했었거든요. 남편이 가서 시모에게 따진다는 거 시부가 이미 다 해결했다고 말리느라 그날 정말 고생했어요. 시모도 그런 식으로 아나무인으로 굴지 않았다면 적어도 남편과 척지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자기가 뿌린 씨를 알아서 거둔 거죠. 시모도 이제 어르신 소리 들을 나이니 나이 먹으면서 제발 철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와서 너무 늦기는 했지만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고 참 세상 사는 게 제 맘 같지만은 않더군요. 그래도 이제야 어떻게든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편견을 가진 시모가 결국 본인 스스로 그 편견을 뒤집어 쓰게 될 줄 아무도 몰랐겠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자신을 버릴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시모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반면교사라고 하죠. 저 사람처럼은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이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시간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